네덜란드에서만 존재하는 16가지 이상하고 독특한 것들. 네덜란드는 북서유럽에 위치한 작지만 활기찬 나라입니다. 이곳은 상징적인 풍차로 유명한데 몇몇 풍차는 수백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풍차는 국가의 자랑스러운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네덜란드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홍등가로 매일 수천 건의 합법적인 신체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명이 천국처럼 여기는 나라에 이런 충격적인 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네덜란드에 관한 16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16번째, 벨기에와의 독특한 국경. 네덜란드의 바를레 나소와 벨기에의 바를레 헤르토흐 사이의 국경은 지리적, 정치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흥미롭고 유머러스한 사례입니다. 지도를 보면 단순할 것 같지만 이 국경은 정교한 퍼즐처럼 얽혀있는 작은 땅 조각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국경은 거리, 건물, 심지어 개인주택을 가로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에요. 바를레에 살면 네덜란드 거실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벨기에 주방에서 아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를레 헤르토흐에서는 작은 벨기에 영토가 네덜란드 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를레 나소에서는 작은 벨기에 땅 조각이 네덜란드 영토 내에 나타납니다. 가족이 집에 앉아 있다가 방의 특정 부분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죠. 이 국경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건물을 가로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절반은 네덜란드에, 절반은 벨기에에 걸쳐 있어 같은 집에서 두 가지 법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쪽 창문을 열고 싶으면 자유롭게 열 수 있지만 벨기에 쪽에서는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 표지판이나 보도는 흰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국경을 알려줍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다른 나라에 갔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엔 딱 좋은 상황이죠. 이 국경의 독특한 기원은 중세시대 조약과 지역 귀족 간의 역사적 토지 협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4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러한 얽힌 땅 조각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복잡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간단한 지리적 경계가 아닌 역사적 협상과 독특한 영토 요구를 반영하는 현대적이고 복잡한 국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머러스한 관점에서 보면 이는 관광객들에게 두 나라에 동시에 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독특한 매력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국경을 넘는 여행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4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홍등가.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는 드 발렌, 싱엘 헤비드, 그리고 루이스달카데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큰 지역은 드 발렌으로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드 발렌은 약 300개의 작은 창문으로 이루어진 좁은 골목의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붉은 조명 아래에서 매혹적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등가는 독특한 상점, 박물관, 넌 불빛 공연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성들은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그 대가로 도시는 의료 서비스와 개선된 근무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는 단순히 유리 뒤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도시가 거래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방식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1980년대에 합법화되고 2011년부터 과세된 암스테르담의 성산업은 도시의 완전한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정부는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클리닉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위험을 줄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마이 레드라이트라는 새로운 홍등가가 생겼는데 성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임대하고 중개업자 없이 수입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합니다. 환경산업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 중 하나는 태양광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대안을 장착하면서 연료 구동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총 73,500개의 태양광 패널을 수용할 15개의 태양광 섬을 개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 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차량의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 전기 및 태양열 차량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사람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정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풍부한 풍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30년까지 1,100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네덜란드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완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확고한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는 수감자 부족으로 교도소를 계속 폐쇄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법무부는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네덜란드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27% 감소했으며 그 결과 많은 교도소에 수감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 폐쇄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감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며 10만 명당 51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핀란드의 10만 명당 53명보다 약간 높습니다.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0만 명당 14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범죄자 처리 방식의 변화와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범죄자를 단순히 투옥하는 대신 지역사회 기반 교육 및 전자발찌 모니터링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수감자가 낮 동안 일하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개방형 교도소에 대한 네덜란드의 실험입니다. 밤에 교도소로 돌아올 때 이 시스템은 수감자가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고립을 최소화하며 석방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수감자가 직업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성을 얻고 투옥 후 삶에 더 잘 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르넘시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혁신적인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수감자들은 미술 수업, 음악 수업, 개인 재정 관리 강좌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일상생활에 기쁨과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한 수감자는 교도소의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이제 석방 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투옥 후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도소에서는 특정 수감자가 식사를 나누거나 생활 공간을 청소하는 등의 책임을 지고 서로 학습이나 신체 훈련을 돕는 수감자 감독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 긍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더 큰 책임감과 재활 동기를 느낍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도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17세 미만 수감자는 55%, 22세 미만 수감자는 44% 감소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러한 감소로 네덜란드에서 19개의 교도소가 폐쇄되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5개의 교도소가 추가로 폐쇄되었습니다. 빈 교도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교도소는 노르웨이와 벨기에에 임대하여 수감자를 수용하고 다른 교도소는 난민 보호소로 개조되었습니다. 교도소 폐쇄로 비용 절감과 인프라 재활용이 가능해졌지만 교도소 직원들에게는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네덜란드 교도소 시스템은
인력 과잉 문제에 직면하여 약 1,9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추가로 7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수감자 수 감소가 실제 범죄율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체포 감소 때문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발전은 네덜란드가 투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회복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둔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의 형태는 수세기 동안 크게 변해 한때 물에 휩싸였던 땅을 물 관리 기술로 유명한 번영하고 혁신적인 나라로 탈바꿈시켰다. 역사적으로 암스테르담은 이탄 늪이었고 로테르담은 침수된 평야에 불과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의 독창성 덕분에 이 지역들은 물에서 빠져나와 인간 개발을 위해 바다를 물리칠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간척 방법은 제방을 건설하고 침수된 지역을 배수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풍경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좋은 예는 네덜란드 서쪽 끝에 위치한 제엘란드 주로 한때 북해에 잠겨 있었지만 제방이 건설되면서 이제는 비옥한 땅이 되었다. 또 다른 예는 네덜란드 중앙에 위치한 플레볼란드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이다. 이 지역은 한때 주이더제라는 내해의 일부였으나 20세기 중반에 간척되어 개발되었다. 플레볼란드는 단순한 공학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네덜란드가 자연의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땅을 창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풍차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10세기부터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400년 후에야 풍차가 바다에서 땅을 되찾는 싸움에서 기적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풍차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물 관리가 가장 필요했던 낮은 지역에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풍차가 돌로 만들어졌으나 나중에는 나무와 같은 가벼운 재료로 개선되었다. 그들의 거대한 날개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며 바람의 힘을 이용해 큰 수차를 돌려 강에서 물을 퍼내는 역할을 했다. 이 시스템은 물을 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농지 확장에도 기여했다. 현대 기술이 풍차 대신 디젤 및 전기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 과정을 대체했지만 풍차는 여전히 네덜란드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자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1100개 이상의 풍차가 있으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145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풍차로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암스테르담 외곽에 위치한 잔세스칸스 마을로 여기에는 13개의 풍차가 있으며 그중 6개는 가장 오래된 풍차로 신중하게 보존되고 있다. 이 풍차들은 자아강 강이 아름다운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어 세계 각지에서 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풍차는 네덜란드 역사에서 회복력과 혁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자연을 정복하며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네덜란드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던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매일 약 100만 마리의 동물이 교통사고로 죽는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800kg에 달하는 희귀한 고래가 도로 한가운데 나타나 건설 자재를 실은 트럭과 충돌했다. 2025년 2월 17일 오후 5시경 추맘레이 국립공원 숲속의 도로 674에서 관리인들이 고래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뒤 몇 분 후 트럭과 충돌하며 즉사했다. 당일 밤 추맘레이 국립공원은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고래가 사냥당하거나 덫에 걸린 흔적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 이 동물은 정부의 법령 32회에 의해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물 종으로 분류된 수컷 고래였다.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특별한 야생동물 다리를 건설해왔다. 첫 번째 야생동물 다리는 1950년대 프랑스에서 건설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동물 다리는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으며 804.672m에 이르는 나투어브룩 잔데리제 크라이로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8번째, 네덜란드 남성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키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남성의 평균 키는 1.83m,
여성은 1.71m입니다. 흥미롭게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키는 지난 200년 동안 크게 증가했죠. 18세기 중반 네덜란드 군인의 평균 키는 약 165cm로 다른 유럽 국가의 군인들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150년 후 평균 키는 20cm 이상 증가했고, 오늘날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평균 키는 183.8c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연 선택에 의한 유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위생 및 열대의학 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935년부터 1967년까지 30년 동안 북부 네덜란드에 거주한 9만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의 건강을 추적한 결과 키가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두는 경향이 있어 세대별로 평균 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학 외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키 증가에는 영양가 있는 식단, 특히 유제품이 풍부한 식사와 선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네덜란드 사람들을 지구에서 가장 키가 큰 인구 중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7번째, 네덜란드는 길거리에서 떠도는 애완동물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덜란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자전거 바구니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주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이 나라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또한 개 친화적이며 강아지들은 대중교통에서 할인도 받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잡지인 Dutch Review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과거 네덜란드에서 개를 기르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상류층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거나 스포츠 용도로 사용했고, 빈곤층은 개를 일용으로 사용했죠. 19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개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광견병 발생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많은 애완동물 주인들이 병든 개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개들의 복지와 떠도는 동물들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로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중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떠도는 암컷개의 70% 이상을 중성화시켜 출산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중성화된 개들은 건강검진과 백신을 받으며 광견병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6번째, 전기차 충전소가 50m마다 있습니다. 자전거는 네덜란드에서 인기 있고 선호되는 교통수단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총거리는 기차로 이동하는 거리와 동일하며 이는 자전거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네덜란드는 최소 1,800만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900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것과 비교해 매우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2013년 유럽 자전거 연맹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나라로 선정했으며 네덜란드는 36%의 인구가 자전거를 주요 일상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는 23%였죠. 네덜란드의 자전거 인프라는 매우 잘 갖춰져 있고 기능적으로 우수합니다. 혼잡한 도로에는 약 35,000km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며 이는 차량 교통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차로에는 자전거 전용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의 안전하고 쉬운 이동을 돕습니다. 또한 도시 중심지와 기차역에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통근에 필요한 대형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것 외에도 네덜란드는 휘발유 차량 대신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마다 50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네덜란드가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네덜란드가 유일하다. 북서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약 2분의 1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델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네덜란드어로 저지대를 의미하며 가장 낮은 지점은 해수면 아래 6.76m에 달한다.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는 그들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물과 싸워왔으며 제방을 만들고 풍차를 이용해 물을 펌핑해냈다. 이 긴 싸움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해양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많은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중에서 새로운 수로를 따라 건설된 마이스란트 캐링은 세계 유일의 이동식 폭풍 해일 방어벽으로 주목받는다. 이 방어벽은 각각 6,800톤의 중량을 자랑하는 두 개의 강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210m, 높이는 22m이다. 이 방어벽은 해수면과 날씨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닫힌다. 일반적으로는 문을 열어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폭풍으로 해수면이 3m 상승하면 문이 떠오르며 물을 차단하게 된다. 1997년에 완공된 마이스란트 캐링은 델타 작업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으로 16,500km에 달하는 주요 및 보조 제방, 물 배수 시스템, 조수문, 잠금 장치 등 다양한 부속 구조물들이 포함된다. 마이스란트 캐링은 1997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07년 대형 폭풍이 일어난 한 번만 다쳤다. 델타 작업과 1960년대 이후에 건설된 수십 개의 제방 프로젝트는 홍수에 취약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켰다. 이 거대한 방어벽은 로테르담 항구 도시를 북해로부터 보호하며 극단적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수자원 시설의 안전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염수 방어벽의 안전 기준은 만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하천 제방의 안전 기준은 1250년에 한 번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20세기를 걸쳐 수문학, 홍수 조절, 토양 타령 및 관계를 조정하면서 수천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담수 면적, 확장된 농지 및 주거지를 만들어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교통 및 수자원 관리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스란트 캐링을 완공한 후 우리는 이제 자연을 진정으로 정복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해양 방어 시스템은 세계 건축가들에 의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10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고, 네덜란드는 유명한 운하와 풍차뿐만 아니라 꽃 산업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세계의 꽃 상점이라고 불려왔으며 그 명칭은 진정으로 자격이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 꽃 구근의 80%를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10개 꽃 구근 중 8개가 이 나라에서 나오는 셈이다. 꽃 산업은 네덜란드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네덜란드 경제에서 꽃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약 90%의 튤립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는 약 11,000헥타르에 달하는 튤립 재배지가 있다. 매년 네덜란드는 약 43억 개의 튤립 구근을 생산하는데 이는 네덜란드 농업 산업의 놀라운 성장뿐만 아니라 생산에 적용되는 자연적 장점과 첨단 기술을 보여준다. 끝없이 펼쳐진 튤립밭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으며 전 세계의 예술가, 사진작가, 관광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튤립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주요 관광 명소로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네덜란드로 이끈다. 관광객들은 꽃밭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여러 유명한 꽃 행사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하를렘시는 튤립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매년 블루멘코르소 또는 꽃 퍼레이드가 열려 수천 개의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꽃차들이 장관을 이룬다. 하를렘 외에도 코에켄호프 공원은 네덜란드를 방문할 때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이다. 유럽의 정원으로 유명한 코에켄호프는 세계 최대의 꽃공원으로 32헥타르에 걸쳐 매년 700만 송이 이상의 꽃을 전시한다. 이 공원은 약 800종의 다양한 튤립을 전시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과 형태가 다채로운 시각적 향연을 제공한다. 코에켄호프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개방되며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신중하게 관리된 꽃들과 정교한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방문한다. 네덜란드 꽃 산업의 견고한 성장은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꽃이 이 나라의 문화와 관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튤립밭, 꽃축제,
퀘켄호프와 같은 유명한 정원들은 네덜란드의 창의성과 근면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 관광객들에게 네덜란드의 매력을 높이고 네덜란드가 세계 꽃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2001년 4월 1일 밤, 당시 암스테르담 시장인 욥 코헨이 첫 번째 동성 커플 4쌍의 결혼식을 직접 주례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LGBTQ 커뮤니티의 평등한 권리 인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순간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인권의 상징으로 많은 동성 커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동성 커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해 LGBTQ 친화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LGBTQ 전용 바와 클럽, 장소들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LGBTQ에 대한 지원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는 바로 호모 모뉴먼트로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역사적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았던 동성애자들을 기리며 그들의 자유로운 사랑을 위한 투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성우적인 조치 덕분에 네덜란드는 인권의 진보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열린 마음과 평등에 대한 헌신은 사랑의 경계를 두지 않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집에서 출산하는 것이 여전히 일반적인 국가 중 하나로 약 30%의 여성들이 집에서 출산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비율은 1990년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병원 출산으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에서는 여전히 집에서 출산하는 것이 인기 있을까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정책입니다. 이 나라의 건강보험은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며, 의료적 필요가 없는 병원 출산은 어머니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출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며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의료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숙련된 조산사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조산사들은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출산 후에도 후속 지원을 제공하여 어머니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줍니다. 게다가 집에서 출산하는 것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몸의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을 존중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많은 네덜란드 여성들이 병원의 스트레스와 낯선 환경을 피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집에서 출산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유리한 보험 정책 덕분에 집에서 출산하는 것은 여전히 네덜란드에서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학과 가족 가치를 균형 있게 결합한 안전하고 따뜻한 출산 경험을 많은 어머니들에게 제공합니다. 당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색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하얀색, 보라색, 연한 노란색 등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렌지색 당근이 된 과정은 네덜란드 역사와 국가적 자부심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 윌리엄 오브 오렌지가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 네덜란드 농부들은 그의 왕가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품종 육종 기법을 통해 오렌지색 당근을 만들어냈으며, 이 색은 오렌지 왕조와 네덜란드 왕가를 상징했습니다. 오렌지색 당근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결국 그 색깔은 당근을 넘어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색깔은 너무 사랑받아 네덜란드 왕가와 국가의 공식 색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날 왕의 날에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사람들이 화려한 오렌지색 의상을 입고 왕가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을 표현합니다. 오렌지색은 축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스포츠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국가대표팀은 축구, 사이클링,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전통적인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스포츠 정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렌지 당근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있는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창의성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 문화, 농업의 완벽한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통해 네덜란드는 진정으로 특별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